안녕하십니까. 인천 UAM 비전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최경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만나볼 수 있다는 기사가 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상용화에 대비해 전용 항공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비용과 인프라 구축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첫 발을 내디딘 후 그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 도시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제시한 그랜드 비전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KUAM 사업은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경인방송은 항공뉴스센터 주간방송으로서 인천시가 주최하는 2023년 제3회 KUAM 컴팩스를 앞두고 전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UAM 시장을 선점하고 더불어 미래 인천 경제를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토론회는 경인방송 항공뉴스센터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항공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후원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총 4분의 패널들이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님, 안광호 인천광역시 항공과장님, 김태호 포트원 대표님, 그리고 전정규 하나시스템 UAM 사업 개발팀장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계시는 전정규 하나시스템 UAM 사업 개발팀장님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화시스템에서 UAM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정규 팀장입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에 UAM이라고 하는 어버네어 모빌리티 도시항공교통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체계 개발과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KUAM 팀코리아에 참여를 해서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한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미 제가 나중에 토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한화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미 이런 UAM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UAM 사업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용하려 아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려운 정책적인 과제를 해결해 주실 인천시 항공과 안광호 과장님 소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저희 항공과 하면은 좀 이게 사람들이 뭐 하는 데지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공항 건설 지원, 우리 인천공항과 또 우리 백령공항 건설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항공 정비 산업 육성도 담당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드론 산업과 UAM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좀 큰 틀에서는 우리 공항 경제권 육성 사업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 오른쪽에 계시는 유창경 산학융합원 원장님 소개를 듣겠습니다. 산학융합원이 어떤 조직인가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에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만든 인천 지역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어떤 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인천시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김태호 포트원 대표님 소개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의 버티포트 스타트업인 그 포트원을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저는 현재 국토부의 KUAM 핵심 기술 개발 전문위원 및 지자체 공공기관 쪽에서 버티포트 관련 자문도 맡고 있고요. 저희 포트원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그 AAM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스카이버스 컨소시엄의 멤버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스카이버스 컨소시엄은 5개 국가 14개 기업이 참가해 있는 글로벌 컨소시엄이고요.
올해 말에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내년 초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현재 7개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저희가 한 8번째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그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스카이버스 시대 UAM 인프라 버티포트에 투자하라고 하는 책을 좀 냈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저자로서도 또 참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격적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생소한 용어들이 이렇게 몇 개 나왔습니다. 스카이포트.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공항에서 탑승하고 그죠? 하는 그럼 이착륙장 정도 공항의 어떤 기능에 UAM은 공항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버티포트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을 가죠. 또 헬기를 타려면 헬기장을 가듯이 앞으로 UAM이 오게 되면 무조건 공항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버티포트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AM을 이용해야 하는 곳이 버티포트고요. 굉장히 이름은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뭐 수직 이착륙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버티포트가 우리 주변에 주차장 같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네. 예. 그래서 방금 본인 소개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제 책을 내는데 여기 UAM 인프라 이렇게 이제 책에 이제 부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네. UAM이 단순히 항공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인프라라고 하니까 주변의 어떤 기반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여기 조금 전에 패널 소개 받으신 것처럼 관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관과 또 학 또 산업체 이쪽을 다 망라해서 융합시키는 말 그대로 융합원에서도 이렇게 나오셨고 또 우리 대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심도 깊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 보니까 이 김태호 대표님은 항공우주공학이나 이런 네. 뭐 이쪽에 기술적인 전문가시는 아니신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더 네. UAM은 뭐다 네.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UAM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버티포트 책을 쓰게 된 것도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취지에서 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UAM 얘기하면 대충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뭐 에어택시, 뭐 드론 택시, 뭐 플라잉카 등등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고 하게 되면 보니까 대부분 UAM 하면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늘 뭐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헬기 비슷한 거. 하지만 어디 가서 버티포트를 얘기하게 되면 10명이면 10명 다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산업이 하나의 큰 생태계인데 생태계가 되려면 이 버티포트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버티포트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기술서였어요. 논문에 일부 좀 나왔다든지 쪼가리 조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만 아니라 해외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나중에는 기체를 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항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려면. 마찬가지로 일반인한테는 기체보다는 이 버티포트가 어디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저같이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면서 스페셜 2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 얘기를 해줘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짐작하셨듯이 이게 UAM 그러면 이제 항공교통이 지금 도심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천공항 그러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비행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기존의 도심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현재 우리 뭐 집들과 같은 높이에서는 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vertical하고 그다음에 에어포트의 포트가 합쳐져서 우리 버티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도심 자체가 이제는 완전한 3차원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꽤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이게 지금까지 도시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규제들을 우리가 이제 각종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얽혔을 텐데 지금의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는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UAM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창영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A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택시, 버스,
또 지하철 뭐 이런 그 우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교통 체계다, 항공 교통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집 앞마당에서 떠서 원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어떤 터미널이죠. 이제 버티포트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항공 교통 체계를 이용을 해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UAM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항공 교통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적에 가장 최근에 수송의 혁명을 가져오는 이제 교통 체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체계 혁명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KTX죠.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이제 수백 명이 한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이제 대량 교통 체계였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가 이제 어떤 교통 체계 혁명을 가져왔는데 UAM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지금 이제 차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1시간 2시간 가야 될 거리를 불과 이제 1-20분 만에 저 체증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고 또 어떤 그 남는 시간에 어떤 이제 여유를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산업적인 영향도 충분히 클 테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렇게 지원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얼마 전에 정부에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께서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UAM은 도심 항공 교통 체계입니다. 근데 그 체계이기 때문에 이 항공기, 비클 그 기체만을 얘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그 전문가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그냥 기체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화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한화를 포함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기체 만드는 데가 한 721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체 쪽은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사람 타고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기업들이 맡은 영역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살짝 뒤처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산관학 정부가 다 참여하는 뭐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인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듯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랜드 챌린지 사업이라든가 그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법입니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 아마 이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법은 글로벌에서 처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법이 이제 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규제 샌드박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좀 강력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항공 분야에는 항공사법이 있어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이 항공 관련 항공사법은 굉장히 규제가 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UAM 시대만큼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뭐냐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 이제 대한항공 같은 뭐 이런 거, 관리사업,
그다음에 버티포트 운영 관리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명 항공기 사용 사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응급 재난 구조, 화재 등에 이제 우리가 헬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훈련 사업, 훈련시키는 위해서 할 때 이런 데가 이제 항공 그 사용 사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버티포트 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자들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실증 사업 구역과 그다음에 시범 운영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실증 사업 구역은 기체라든가 이 플레이어들, 통신이라든가 각 사업자들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함께 움직여야지만 기체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의 어떤 실증 테스트를 하는 실증 사용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실증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시범 운용 사업 구역에서 시범 운용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이 관련 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도 행정공무원 한 33년 이상 해봤지만은 이렇게 혁신적인 법은 좀처럼 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우리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 그러면 뭔가 우리를 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정말 법 이름에서 설명하듯이 활용과 지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과정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기체는 상당히 부분 7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 유창경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이쪽 이제 특히 UA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문도 많이 하시고 국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왜 우리가 기존의 비행기, 헬리콥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UAM이 일반 비행기랑 UAM이 아까 여러 UAM이 비행기뿐만 아니고 인프라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UAM 기체가 기존의 비행기랑 뭐가 다르나요? 그러니까 UAM 그 비행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에서 운용이 가능한 이제 수직 이착륙, 이제 활주로 필요 없이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이야기하죠. 그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헬리콥터. 지금 헬리콥터도 수직 이착륙을 해서 날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심에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소음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느 가까운 곳에서 헬리콥터가 뜬다 그러면은 아마 그 지역에 아파트 살고 있는 뭐 한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시끄럽다고 그렇겠죠. 느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비행체로 해서 엔진 소리도 줄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드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커다란 드론. 그래서 전기를 이용을 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이죠. 이게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잠실에서 아마 그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비행기 UAM 기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 모범 택시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전기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안전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행체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좀 기존에 있던 헬리콥터나 이런 체계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UAM 기체라고 할 것들이 시범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있습니다만 본격화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어떤 UAM 기체들이 기존의 비행기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달라 보일까요? 이게 뭐 기체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체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700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비행기들이 요구받고 있는 그 안전 기준이 여객기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이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과 EU에서 이제 이런 개발되고 있는 기체들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이제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은 1000만 시간 동안 비행을 했을 때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 확률을 가지는 이제 비행체를 지금 이제 개발을 지금 이제 요구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비행체들에 대한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비행체들이 이제 그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이 입증되게 되면은 진짜 잘 아주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토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앞에 계시는 PD님들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닥터 헬기라고 뭐 방금 이제 헬리콥터를 말씀하신 닥터 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뭐 우리 일상에서 안전을 지키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도심 내에 있는 어떤 대형 병원들의 24시간 접근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UAM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뭐 굉장히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700개가 넘는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700개 넘는 회사들이 다 성공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뭐 최일선에서 이렇게 뛰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우리 제가 알기로도 하나 시스템도 또 하나 그룹도 전체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 세계 산업 동향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뭐 700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23년 8월 기준으로 800개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M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는 AM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산업 생태계에서 뭐 기체 제조업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를 하려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8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드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들이나 뭐 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시장일까요? 저희 국토교통부는 2040년 기준에 약 730조,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국내에서 글로벌리 그렇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5천억 달러니까 한화로 약 한 2천조 원 정도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뛰어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잠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기체를 제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개 기체 제조하는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FAA나 EASA의 인증을 받은 기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또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또 포트원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도 많은 버티포트 사업자들이 개발을 지금 하기 위한 협업을 인천시와 같은 지방 정부하고 하고 있다. 또 LA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통관리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UA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공과 같이 각국의 정부가 ATM이라고 하는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공역을 관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이제 민간에서 교통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간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도심에서 날아다닐 때 교통 관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업체 동향도 그렇지만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에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굉장히 뭐 그랜드 챌린지, UAM 팀 코리아와 같은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뭐 FAA나 나사가 이미 그 기체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하고 있고 또 나사의 경우에는 내셔널 캠페인이라는 걸 통해서 도심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이아사 중심으로 기체 인증을 하기 위한 SCV 툴이라고 하는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내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을 할 때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UAM 상용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인 그 일본은 2025년 오사카 박람회 할 때 UAM을 또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800개 이상의 업체들이 기체, 서비스, 인프라 각 분야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2025년 전후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상용 서비스가 되는 곳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업체가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체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또 이제 운영 지원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법이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지원책이 다 고르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셨죠? 네, 다 담겨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담겨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 이쪽에 위임을 해서 마련하게 될 건데요. 이 법이 지금 공포가 된 게 지금 10월 24일 날 공포가 됐어요. 유예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4일 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시행령, 시행 규칙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겁니다. 아, 예. 그럼 근데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이게 UAM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10년이 안 된 것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채 안 되었을 텐데 6개월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고 그러면 우리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그 법의 어떤 법의 아까 시행령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그 UAM 팀 코리아라고 해서 48개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우리 인천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R&D 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항 운영 사업자, 또 하나와 같은 이제 개발 사업자, 이런 버티포트 개발 사업자 등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부 산하 출연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파트를 이 세 가지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가 이게 뭐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아마 저는 글로벌에서 첫 번째의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모범적인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이 이제 우리가 도심 항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공교통은 공항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항에다가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조용한 비행기 한 대 더 넣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없던 우리 도심 안에 직접 들어와서 뜨고 내리는 도시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이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체가 물론 기체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기체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공항 이제 우리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또 승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제 그러면 높이 뜨는 비행기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도심 안에 많은 비행기들이 동시에 몰릴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거냐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유창경 교수님 이게 보니까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보여요. 항공이라는 특성 자체가 내가 100개가 필요하면 그냥 99개가 있더라도 하나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상업적인 뭐 효용성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갖춰져야지 본격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혁명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포,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3톤짜리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9승의 확률이다. 1000만 시간당 한 번에 사고 날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한 대가 1000만 시간 나는 동안에 한 번 나는 게 아니고 그 UAM하고 관련된 모든 비행기의 비행 시간당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가 날아다닌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10시간에 한 번씩 어디선가 UAM 기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톤짜리가 떨어진다. 예를 1000만 대가 날아다닌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1시간에 한 대씩 어디선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자동차 사고는 그렇게 많이 나는데 잘 받아들이듯이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음이 이제 작다라고 했는데 머리 위로 이렇게 앵앵앵앵앵 하면서 계속 뭔가가 날아다니는 이제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세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하늘을 보려고 머리를 들었는데 내 머리 위로 어딘가에 이제 비행기가 항상 보이는 거죠. 이게 한 여러 대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것이 옛날에 한 번씩 보이는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사회적 수용성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이제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아마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체를 만들고 버티포트를 만들고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같이 구축되어져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고려해야 될 요새 중에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이제 공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공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또 많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역시나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우리가 해결을 함으로써 얻는 우리가 혜택이 더 크겠죠, 그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아마 어떻게 보면 협조와 경쟁이 같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안 과장 더 하시면 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시민의 어떤 사회적 수용성이 사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거에 상당하는 만큼 또 어려운 게 도시의 수용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어요. 그냥 이게 도시 공간 구조가 2차원 구조에서 3차원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을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인구 계획과 교통 계획이에요. 인구 처리 이 교통 계획인데 이 교통이 지금 지상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하고. 근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입체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공간 구조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역사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는 아마도 지상에 있는 교통체계는 땅속으로 들어가든가 다 도로.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든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상에 있는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우리 그 교통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즈니스는 도시에서 하고 주거는 외곽에서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변하겠죠. 근데 우리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의미를 도시 기본 계획에다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근데 이제 올해 다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 디테일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극복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유창경 원장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막 놀랄 것 같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뭐 10억 번,
천만 번에 한 번, 10억 번에 한 번,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장 낮은 숫자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하사가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리고 FA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근데 그거보다 좀 안전성이 굉장히 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좀 틀릴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기체가 좀 이렇게 기체의 특징이 헬기와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시는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시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헬기 같은 경우는 로터가 하나예요. 로터가 하나가 작동을 안 하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할각은 하지만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UAM 기체는 대부분 이 로터가 4개 이상입니다. 하나가 멈춰도 다른 걸로 커버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랬을 때 헬기보다는 많이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게 그 학계나 이쪽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게 그 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항공과장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받게 되면 꼭 해야 된다. 이제 거꾸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게 그 사이 해결해야 될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좀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버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저는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니까 전 세계 우리만 쓰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라고 해도 될 건데 버세권 우리 역세권에서 역을 이 버티포트로 제가 바꿔서 버세권. 그래서 미래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 이제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하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는 신도시에서 신도시 계획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이 UAM 버티포트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짜는데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도시 모양을 상당히 바꿀 텐데요. 뭐 이런 쪽으로는 아마 우리 김 대표님께서 또 다양한 사례들이나 또는 뭐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버티포트가 들어간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체가 날아가는 모습보다는 멋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기체가 날아다니는 부분들은 많이 뭐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또 영화에서도 보시고 미래의 모습 하게 되면 건물 사이로 날아가는 모습이지 그 이착륙하는 장소가 멋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거는 날아가는 기체보다는 내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어디 있는지, 내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어디 있는지 이게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은 훨씬 중요하거든요. 내가 김포공항에서 기체 비행을 타고 이동하는데 나 오늘 보잉 747을 타야 되니까 보잉 777을 타겠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외국을 간다. 어디 장소를 이동할 때는 가까운 공항이 어디 있지? 그 공항에 항공편이 있나 없나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버티포트가 일상화되게 되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버티포트가 어디 있지가 중요하지 그 버티포트에 J 걸 사야지 A 걸 타야지 C 걸 타야지 그건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초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기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2, 3년 전만 해도 어떤 세미나나 우리 기술 관련 모임도 가게 되면 전부 다 저게 배터리가 과연 가능해요? 저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또 소음은 어때요? 등등 전부 다 기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만 논의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디 가면 탈 수 있어요? 네.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어디가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포트라는 용어는 모르시지만 그런 질문 자체가 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 3년 전에는 이 시대를 저는 if의 시대라고 봐요. 의문을 갖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다면 이제는 when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상용화되는 겁니다. 자, when의 시대가 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버티포트가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실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사례에 의하면 전체 우리가 그 UAM 쪽의 어떤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10,000원을 쓴다고 하면 그 10,000원 중에서 4,340원, 43.4%가 버티포트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기체는 8.8%예요.
자, 그러면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 버티포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버티포트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버티포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좀 어떻게 될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저는 UAM 산업이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 국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1시간이면 어디 다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친구들하고 갈 때 뭐 1시간 이내면 리즈너블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UAM이 상용화돼서 충분히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어디나 다 1시간 이내에 가능한 시간이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뭐 김포 서울시 편입 때문에 우리가 메가시티 방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책에다가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전체 메가시티 리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1시간 이내에 어디나 다 이동 가능하니까. 그래서 버티포트가 근데 많이 있어야 돼요. 버티포트 가는데 30분, 40분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면 그거 꽝이에요, 그죠? 그래서 버티포트가 우리가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이 뭐 그런 형태가 됐든 터미널이 됐든 가깝게 인접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향후에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 버세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 뭐 슬세권 얘기 많이 하죠. 맥세권 이렇게 뭐 슬리퍼 신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버티포트를 타고 가는 말씀드렸지만 뭐 차 타고 2, 30분 가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단지에서 걸어서 2, 3분 걸어가서 내가 원하는데 2, 30분 이미 이 사람 목적지 거기 다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 버티포트가 이제 얼마큼 가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이 버티포트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분은 저게 기체가 많이 왔다가 뜨고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저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는 질문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야, 저 동네 들으면 괜찮겠구나. 그러면 부동산이 좋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저 부동산과 관계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과 관계된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2년 전에 전화를 받은 참 재밌는 분이 전화 오셨어요. 서초 쪽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시는 조합장님이신데 전화 와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버티포트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굉장히 훌륭하신데 이거 지금 저희가 짓고 싶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규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2030년도가 너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 기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은 버티포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버티포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용하려면 어디에 이게 있으면 될까요? 저는 더 지하철역 같은데. 지하철역에는 크게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하철역은 공공의 어떤 이미 교통시설이고 거기다가 버티포트는 이제 위계에 따라서 우리가 큰 거는 버티허브, 뭐 버티스테이션, 뭐 버티스탑 하거든요. 버티스탑은 조그만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정도는 지하철역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하철역.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고속도로 터미널, 뭐 휴게소 이런 곳도 충분히 이 버티포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상들은 이제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되고 우리가 차로 한 3, 40분 이상 가는 거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차보다는 UM을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2030년 이후 35년 돼서 상용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격차에 대한 갈등들 그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UAM과 이 버티포트를 통해서 조금은 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중소도시에서는 중소도시에서 MZ 세대들이 내가 사는 동네가 뭐 도시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우리 멀티플렉스 상영관 영화 상영관이 우리 동네에 있다 없다로 이렇게 가른다는 그런 농담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미래는 어쩌면 정말 우리 동네에 UAM 들어와 안 들어와가 그 동네를 어떻게 보면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UAM이라고 하는 건데 항공교통 여전히 이제 교통인데 이것만으로서 우리 집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UAM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교통 체계와 연계된 그런 개념들을 해서 그 중에 하나로서 UM을 우리 도입함으로써 전체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는 것이 아마 사회적 가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교통 체계의 관점에서 혹시 이창경 원장님께서 좀 평소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하는 것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태호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버티포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교통 하나의 새로운 교통 체계로서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뭐 버티포트 이제 UAM 체계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마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마스. 예.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이제 어떤 개념인데 지상에 있는 뭐 자율차라든가 지하철, 고속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버티포트까지 놓여서 이제 항공교통 체계까지 가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교통 체계 아까 안광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체계들을 갖다 어떻게 갖추느냐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버티포트 하나 둔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그 지상교통 체계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에서 이런 그 교통 체계의 연계성,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산업이랑 또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기존의 항공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여객기다 그러면 여객기는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수입해서 쓴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UAM이 도입되면 이런 것들이 그 사이 우리도 이제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이전에 못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기존에 없던 교통수단이 새로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마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어느덧 우리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선진국 수준에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기존의 항공교통 그 교통의 수단이 되는 이제 비행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UAM은 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또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전 팀장님께 여쭤보면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에 비춰보면? 예, 저도 뭐 항공 사업을 이제 오래 해왔는데 뭐 여기 항공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군용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의 이제 전투기라든가 헬리콥터는 저희가 자주국방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실제로 군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근데 유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의 -9승, FAA 이하사 민수항공기로서의 형식 증명을 확보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희가 아직은 뭐 보잉 737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 UAM 신산업에서는 우리가 기체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우리가 보통 OE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잉과 같은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또 업체가 되기 위해서 뭐 저희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앞서 유창경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UAM에 쓰이는 기체는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이라고 해서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고 로터를 회전시키는 그런 전기 추진 항공기입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 셀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출력 모터가 필요하긴 한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도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복합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미 여러 군용 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또 확보하고 있어서 eVTOL의 제조나 개발 관점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민간 가망 인증 이 인증 부분이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저희는 뭐 그런 이제 민간 가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공적인 개발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 뭐 생산이라든가 MRO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항공우주공학과에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해서 가고 졸업생들이 더 갈 수 있는 데도 많아지는 그런 어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세상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우주공학과에 재직하는 교수로서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딱히 유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제트 엔진, 뭐 로켓 이러면 약간 위축되는데 배터리, 전기 모터 이러면 뭔가 이렇게 좀 신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기계식 동력 장치에서 이제는 전기식 동력, 전기를 기반하는 동력 장치로 이 UAM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또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우리가 기존에 한 100년 이상씩 된 서양이 주도해서 100년 이상 된 그러한 항공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뭐 결코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제일 앞서 있다고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하는 시점이다. 물론 꼭 우리 혼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한데 충분한 가능성이 보여서 아주 기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UAM이 뭐다 하는 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하는 이제 그림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그 다음은 저희가 또 한 파트는 우리 가깝게 들어와서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인천은 우리 국토의 경계선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 허브는 되긴 어려워요. 그죠? 허브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어떤 지역은 허브가 되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UAM은 또 우리한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왜 인천이 UAM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UAM이라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현재 기술로는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다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해서 UAM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AAM 그래서 기존의 여객기에서 작은 여객기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 기반으로 바꾸고 하게 되면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날지 않을까 하고 그런 항공기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몇백 킬로미터씩 날아가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눈을 넓혀보고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우리 안강호 과장님께서는 왜 인천이 UAM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막 흥분이 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근대 문화가 시작된 곳이 우리 인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근대 문화거리 또 우리 인천 내항을 좀 다녀왔는데 사실 수도권의 그 모든 생활용품들을 지원하고 해외 물품들을 지원하고 한 건 다 인천을 통해서입니다. 인천에 공단이 많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도 다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근대화의 물꼬를 튼 거는 사실은 우리 인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사실 인천은 굉장히 개방된 도시고 열린 도시입니다. 세계로 향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UAM 시대도 우리 인천이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보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AM은 이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밀집 도시의 트래픽을 해소하기 한 방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항과 밀집 도시를 연결하는 게 UAM입니다. 사실 그 출발은 지금 뭐 RAM 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출발은 밀집 도시와 또 공항을 연결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에 대한민국 허브공항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수도권 2,600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 인구의 60%가 입지하고 있는 이게 인천의 배후도시입니다. 공항은 인천에 있고 그리고 또 열려있는 도시입니다. 바깥으로. 서해로 열려있죠. 그다음에 그 도서들이 많습니다. 168개의 도서가 있고 유인 도서가 40개나 있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UAM은 초기에는 좀 안정성이 많이 좀 강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건물 위로 나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해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제주도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입지적 여건 또한 인천이 태생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UAM의 시작은 우리 인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목표는 UAM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 인천은 글로벌 실증도시 선도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증도시를 한다는 얘기는 많은 엄청난 안전성을 요구하는 게 비행기 기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체들을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다 어디서 하냐면은 사막에서 합니다. 사막 같은 데서. 근데 도심지로 이 기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증 도시가 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UAM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 플랫폼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다양한 기체들을 오프라인에 띄우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거기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설정한 안전한 공역에 비행체가 날아다니면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플랫폼의 운항 관제를 받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백 개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디선가 도심지에서 실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인천에 와서 실증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인천에 와서 실증을 하겠죠. 근데 이 실증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실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거,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증 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어떤 그런 안전한 실증 환경을 제공해서 그 관련 산업들이 우리 인천에 집중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증 도시를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 도시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앞서 우리 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도시가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 선도하고 있는 앞서간 도시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국제 협력 관계도 좀 우리가 많이 맺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성과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뭐 KUAM 컴팩스 이제 금년도 3월에 3회째 이제 11월 9일, 10일 날 이제 영종도에서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도시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포트원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계시는 설립하신 포트원은 원래 이제 버티포트의 어떤 뭐 입지라든지 개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출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아마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포트원에서 보실 때는 인천은 UAM 관련해서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인천이 굉장히 탐나는 도시인데 저희가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활용과 저희는- 지원 촉진법 들으셨죠? 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장님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또 질문 먼저 있어서 그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고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2040년도 인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봤더니 25년도 30, 35, 40년 돼서 버티포트를 4개를 만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인천에 이렇게 좋은 여건에 모든 걸 다 돼 있는 도시가 2040년도까지 4개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국내에서 꼴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따로 가고 있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궁금해서 근데 오늘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도 일본 그러신 건지. 이게 사실 UAM 지금 여기 전문가분 저를 제한 전문가분들 다 나와 계시지만은 UAM 하면은 과연 이게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1%도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에
우리 조직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15,000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UAM을 아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그리고 그게 누나가 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담당 과장이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런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럼 각 컨센서스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컨센서스가 다 만들어져야지 그대로 이렇게 거기 입혀지는 겁니다. 어느 한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 절대 안 입혀집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건 1년 전이고, 네. 1년 전이고 또 다시 수정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거대 공약을 이제 하셨는데, 제몰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거기에 엄청난 포지션으로 네. 담겨갑니다. 그게 다시 도시계획에 다시 입혀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청기 누설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도 질문을 하시는 우리 김 대표님이 나중에 그거 보면은 이 정도였어?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인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글로벌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AAM 컨소시엄인데 그 컨소시엄 이름이 그러니까 스카이버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는 현재 7개의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뭐 하나 쪽에서 있지만 드림팀 이렇게 해서 몇 개 컨소시엄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특정한 기체나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5개 국가 14개 기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회사가 한 5개 정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3개 정도, 그리고 현재 20개 정도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국내에 그 내년 초부터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과 인천 항을 끼고 있는 곳을 다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좀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 컨소시엄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버티포트 회사가 중심이 돼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선 저희가 들어가 있고 미국 회사가 이제 2개 버티포트 회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체 중심으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여기 이번에는 버티포트 회사가 중심이 돼서 기체 회사를 인버브 시킨 컨소시엄, 그리고 협력 통신 회사부터 해서 다양한 협력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이 준비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컨소시엄들은 저희가 이제 현재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뭐 시카고, 플로리다 쪽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한국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개 지자체와 뭐 얘기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천 부분들은 굉장히 인천 자체가 뭐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인천 자체를 보지 않고 저희는 수도권 자체라고 하나의 생활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이라는 지역이 현재는 따로따로 UM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이미 우리가 하나의 경제 생활권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통 체계 내에 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UM이라는 교통 체계를 따로 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은 우리가 별도로 볼 게 아니라 지자체는 서로 다르지만 교통 체계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 전체를 합쳐서 한 100개 정도의 버티포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의 UM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인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 서울 다 같이 해서 우리가 UM 산업을 좀 크게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대한민국 자체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뺏기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자체의 UM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외국 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인천 한국 과장이시지만 인천만 말고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권 정도 좀 보시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인천에 40개의 유인 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은 우리 이 UM은 이 인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탄생한 개념이지만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디고 유비쿼터스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어떤 접근성이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 팀장님 지금 한화나 이런 쪽에서 개발하고 계신 그 기체들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이 가까운 도심뿐만 아니고 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예, 현재 배터리 장착 기체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그렇고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160km에서 106km 정도 이상입니다. 물론 또 이게 예전에 연료 같은 경우에도 레저버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를 다 방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160km 이상을 보고 있고요. 또 뭐 조비라든가 다른 기체 업체들도 지금 존재하는 배터리를 장착해서 거의 뭐 160km, 200km까지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RAM이라고 해서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관점에서 그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륙에서 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아침 이게 출퇴근을 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근데 그런 사업자들도 이 UAM 기체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인천도 이제 섬이 많다 보니까 그 뭐 백령도라든가 아니면 덕적이라든가 다른 섬을 그 이 기체를 이용해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라든가 섬이 있는 그런 지자체들은 그 대중교통으로 유스케이스를 가기 전에 섬 주민에 대한 교통 편리성 제공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체가 이제 분산 전기 추진을 쓰고 있고 거의 헬리콥터 이상의 그 요구도에 맞춰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 같은 경우에도 15m/s 정도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여객선 그러니까 배로 교통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여러 이슈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UM이라는 기체를 활용해서 향후에 교통 서비스를 섬 주민이나 지역 주민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관광을 하는 관점에서도 뭐 낮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천이 아름다운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섬이나 그런 관광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보통 지금 기체 순항 속도가 한 320km/h. 오, 상당히 빠르네요. 예, 헬리콥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또 조용하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섬하고 내륙 간의 연결, 관광 유스케이스 형태 이런 쪽으로 업체들 입장에서는 많이 초기에 그 비즈니스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는 공익적인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유창경 원장님, 우리가 어떤 서비스의 관점에서 우리 공익적인 어떤 공공적인 활용, UAM을 이용한 활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환자 수송 예. 이 긴급 환자 수송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지금 배로 와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장 먼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공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그 이제 소방이라든가 이제 환자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소요가 아마 그 인천에 가장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 실증 사업 하기 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직 이제 우리가 그랜드 챌린지 사업해서 실증 사업 구역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부칙에다가 실증 사업에 이미 참여한 업체는 실증 사업자로 가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시범 운영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아직 시범 운영 구역에 대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뭐 이런 서류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겨야 되고 기타 지침 등에 담겨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가서 그게 다 만들어져서 하면은 그때 늦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사실은 몇 군데 노선을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고시하고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해서 바로 대응을 하려고 선제적으로 지금 금년 1년 동안 몇 군데 노선을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미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우리가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다시 네. 여쭤보면 이제 우리 인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한 어떤 네. 뭐 이 발전 속도를 우리가 서로 이제 이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네. 국내는 우리 인천 외에 또 소개하실 만한 다른 지자체의 활동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지자체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 또 저희보다는 또 저 하나 우리 전정규 팀장님이 실제 인보 분쟁이 많은데 제가 전 팀장 대신해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고, 그러면 제가 책에서 언급된 몇 가지 지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 또 인천 말고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또 공간이죠. 그래서 현재 국내 7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2개의 컨소시엄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MOU를 맺은 상태고, 뭐 저희들도 한 3번째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제주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려를 했다가 제주는 살짝 이렇게 저희는 좀 제외한 이유가, 제주는 1년 동안에 운항할 수 있는 운항 일수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부담이 좀 돼서 제주가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아무래도 이미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초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1년에 거의 365일 거의 그 날짜를 거의 운행할 수 있는 날짜를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를 들어왔을 경우 제주에 200일, 250일 며칠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주는 또 초기에 만약 운영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바람에 대한 부분들, 그럼 제주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는 솔직히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부지방을 넘어가면 거기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또 한화 시스템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는 이제 세종시와 대전시가 별도로 가다가 지금 이제 하나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이 하나의 충청 그 AAM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광역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했던 지자체들이 지금 이제 광역권 개념으로 또 발전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저쪽 부산 위쪽 가면 해오름 동맹이라고 해서 울산하고 그다음에 경주, 포항이 각자 하던 부분들 또 합쳐서 이렇게 해오름 동맹이라는 개념에서 UM 사업을 또 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 등등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전국에 뭐 어느 지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 다 많이 계시고요. 저희도 뭐 다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그 중에 몇 군데 지자체하고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안강호 과장님께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끼리 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시내에 있는 버스 조합에서 제주도에 있는 버스 조합이 뭘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는 제주대로 또 열심히 하고 이제 인천은 또 인천대로 또 열심히 하고 각자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뭐 우리 이동권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각자 하면 되지만 또 산업을 유치한다는 예. 측면에서는 또 이제 각자의 특색에 맞게 또 이제 산업 유치는 또 이제 노력하셔야 되겠죠. 우리 유창용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UAM 관련한 이게 글로벌 조직에서도 또 이렇게 구성하시고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외국의 어떤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프랑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파리 올림픽,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또 엑스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사례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략 그 인천이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관여하고 있는 이 UAM 관련된 어떤 협의체가 이제 3개 정도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 3년 전에 인천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도시간 글로벌 도시간
어떤 그 협력 체계를 만들자.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또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이제 부분들 교통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정보도 교류를 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좀 연구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거스라는 글로벌 UAM 리저널 서밋이라는 이제 체계를 인천시가 주도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개 도시 정도에 한 14개 기관 정도가 지금 이제 참여하는 조직으로 이제 커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아마 다보스 포럼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AAM 분과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AAM 분과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인천시가 지금 이제 그 안강호 과장님이 거기 그 어떤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UAM에 대한 어떤 이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자 해서 이제 주로 공무원들 모이는 적이죠. 거기에 창립 도시로 이제 또 참여를 이제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같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에이비에이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지금 최기영 교수님께서 아마 이제 인천시를 대표로 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또 미래의 어떤 그 교통 체계에 특히 이제 항공 분야에서의 오토메이션, 자동화 관점에서 이제 발생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또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 논의하는 이런 체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인천이 큰 그 저기에 다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강호 과장님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그 글로벌 협력 체계를 준비를 하면서 3년 전에 UA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UA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작년 그리고 이제 최근에 회의를 이제 해보면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뒤처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이제 그 각각의 도시들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화를 이제 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AM 기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교통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버스 교통 체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버티포트도 그렇고 이 비행기들을 정비를 이제 해야 되고 이 비행기들에 대한 부품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항 관제에 따른 각종 그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런 연관 산업들이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이제 항공 산업과 같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인천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시범 구역의 확대 사실 우리 이제 포토원 우리 저 김태호 대표님도 지금 보니까 마포구에 네. 회사가 있는데 만약 인천에서 이런 버티포트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와서 아마 사업을 하실 거고. 그럼요. 예. 100%죠. 네. 정비 관련된 부분에 있는 이제 회사들, 교육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천이 그냥 그 UAM의 서비스를 그냥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러한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하게 협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기존의 항공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보잉, 에어버스 이 두 개의 업체가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보다 조금 작은 급에 대해서는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 이런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제 보잉하고 이런 이제 양극 체제였다면
이 UAM은 특성상 이제 거리가 짧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극 체제로 갈 것 같아요. 뭐 기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제작엔 접근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산업 영역이 되지 않을까. 서비스도 서비스는 어차피 이게 이제 지역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기술이나 제조사조차도 굉장히 다극 체제로 갈 거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실제 그런 것이 될 텐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우리 전 팀장님께서 뭐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기술들은 우리가 상당히 올라왔다. 뭔가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인증이다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인증 그러면 이제 쉽게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면 뭐 당연히 물건 팔려면 그죠? 형식 승인 이런 거 받으려야 될 것 같은 그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게 항공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증을 받아야지 팔 수 있는지, 왜 인증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융합원이 또 이 다양한 또 이제 국토교통부 관련한 또 여러 정책 과제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인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 것들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한테만 말을 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항공기가 날기 위해서는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가망 인증이라고 해서 계속 비행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인증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 가망 인증 체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법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는데 민간 항공기 아까 전종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항공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느냐하고 못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봐야 팔 수가 없다면 이걸 갖다가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형식 인증 체계는 대개 미국의 FAA나 유럽의 이제 이아사의 이런 그 가망 그 항공 당국의 그 체계를 준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형식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형식 인증이란 게 뭔가요? 그 형식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9승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비행기가 부품별로 또 이제 비행기 전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그 설계에서부터 비행 시험에 이르는 부품에서부터 기체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서 어떤 이제 절차에 의거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형식 인증을 받은 비행기다. 그러면 정부가 이 비행기는 뭐 타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보증까지는 아니고 확인을 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또 들어가 있죠. 그 중간에 그렇게 이제 형식 승인을 통해서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그런 그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검증이 되죠. 수작업을 해서.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PC가 있습니다. PC라고 해서 프로덕션 서티가 있는데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수작업을 해서 형식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낼 수 있냐?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찍어낼 수 있냐를 또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양산 체계를 할 수 있는 시설 설비에서 거기서 시설에서 나온 기체 가지고 또 이게 확인이 돼야지 이제 PC가 나와요. PC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야 이제 된다. 이제 팔아도 돼. 이럴 때 이제 가망 인증이 L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욕심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그걸 넘어서서 또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하나에서 만든 비행기를 또 이렇게 팔고 그러려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식 인증을 받는 걸 넘어서서 형식 인증은 각 국마다 따로 발급하나요? 어떻게 전 팀장님? 예, FA는 이제 FA가 TC라고 하는 타입 서티피케이트 형식 증명을 주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아사가 그 개발 기종에 대한 TC를 주는데
FAA하고 이아사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사라고 해서 항공안전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A가 TC를 준 기종은 그 업체의 경우에는 유럽에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고 또 유럽에서 인증을 받으면 또 미국에 판매할 수 있고 뭐 아시아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런 항공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모나이즈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AA는 FAA대로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고 유럽의 이아사는 이아사대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은 향후에 하모나이즈가 될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국토부 기준으로 해서 그 파워드 리프트 FAA가 말하는 eVTOL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어떤 eVTOL UAM 기체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만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TC라는 걸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TC를 발급받으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큰 시장에 있는 항공 당국과 바사 체결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이 수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준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국가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아까 안강관님 말씀하셨지만 프로덕트 서티피케이트 제작 증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토부가 바사의 형식을 통해서 좀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한화에서 생산된 기체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저희 이름으로 뭐 이런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쉬운 개념은 아니어 보이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우리가 뭐 FAA 각각 양 그 진영의 어떤 인정 기관인 FAA와 이아사는 서로 기술력을 인정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여객기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이제 UAM은 우리가 이 UAM에 대해서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고 아직은 뭐 FAA나 이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확립된 인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서둘러서 해서 이 UAM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해서 상호 호혜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정부가 또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아마 정부도 그런 쪽으로 또 역점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토교통부가 UAM 관련해서 어떤 인증 체계나 이런 관련해서 뭐 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토부 주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M 기체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하고 이제 공공기관 뭐 해서 인증 기준 협의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인증 기준안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예타가 된 게 있습니다. 항공 UAM의 안전인증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예타가 이제 통과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한 1, 2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 그 정부 과제를 통해서 UAM 기체의 어떤 인증 기준안 그다음에 MOC라고 해서 적합성 입증 방법을 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제가 기획이 돼서 공고가 나오고 이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과제를 통해서 또 기준을 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근데 예타 사업 그러면 뭐 사업비 규모가 웬만큼 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 예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UAM 쪽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 안에 이제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 중에 또 이제 인증체계 구축 과제도 있고 또 교통관리와 같은 인프라, 버티포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를 타겟으로 R&D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그건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부가설을 드리면 그게 이제 원래 예산은 한 3천억 정도가 넘는 그 예산이었어요. 예산이었지만 이제 그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한 1,047억. 좀 그냥 팀장 말씀한 그 정도 됐어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네,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뭐 저도 좀 참가를 하고 뭐 여러분 했지만
상당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굳이 이게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또 그 제안들이 올라온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게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한 예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제가 아까 인증 관련해서 하나 제가 최근에 그 조비 관련돼서 제가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이 저희가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물론 조비 자체가 뭐 뛰어난 기체이고 하지만 더 상징적인 것은 조비 자체가 상용화가 좀 돼줘야 다른 기체들이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계속 상용화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가 있는데 조비의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은 인증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는 부분에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조비가 인증하는 절차는 거의 기존의 상당 부분은 우리 페이퍼에 의한 인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걸리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페이퍼 작업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의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비한테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조비는 6개의 로터가 있거든요. 그 로터 관련돼서 로터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건 단기간 내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우려는 생각보다 조비가 일정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FAA가 불과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가 이제 인증하는 과정에서 파일럿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조종석이 하나고 이제 일반 시트가 4개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조비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너 조종석 2개 시트를 기체를 갖고 파일럿 교육을 시켜 하는 과제를 줬어요. 불과 2주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조종사가 또 나와줘야 이 산업이라는 게 생태계 형성이 되는데 조종사 1명 있는 형태로 지금 됐는데 조종사 2명 있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너희들 해 하는 지침을 불과 2주 정도의 얘기를 전달됐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인증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조종사라고 하는 수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 교육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뭐 오버웨어 같은 경우도 조종사 하나인 기체 갖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2개 정도를 갑자기 만들어라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 이제 컨소시엄 내에서 지금 그 얘기를 야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야 생각보다 조비가 늦어질 것 같아 하는 얘기들이 또 최근에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말 다이내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기준들이 확실하게 그죠? 모든 네. 것들이 이제 이미 되어 있는 것들과 그대로 따라가면 쉬울 텐데 처음이다 이건 보니까 지금 뭐 다 당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진짜 이게 후발주자들이 조금은 느리는 반사이익일 수도 있고 예. 한화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기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오버웨어 외에 하나그룹 전체에서 UAM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우리나라의 어떤 UAM 관련해서 시금석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 7월에 이제 미국의 오버웨어사라고 이제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스피노프가 돼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기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기체 개발을 이제 체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엔지니어들을 이제 보내서 딤드 익스포트 라이센스 받아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구성품들은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렉트릭 엔진이라고 부르는 모터를 고출력 모터를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배터리 셀 패키징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또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셀이라고 하는 우리 그 CFRP 컴파짓 스트럭처도 국내에서 또 생산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증 기반 기체의 경우에는 향후에 뭐 EMA라고 해서 일렉트로 미케니컬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정식 작동기나 랜딩 기어나 다른 부분도 국내의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FAA 인증을 목표로 개발을 항공기 관점에서는 하고 있으나 주요한 구성품들은 또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이제 풀스케일 기체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비행 시험을 풀스케일 기체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쭉 비행 시험을 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기준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파트 23이나 25나 27처럼 하면 되는데 그 업체들이 개발을 하면서 가망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비나 이렇게 선도 업체들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그 트랙을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파워드 리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의 그런 인증 기준안도 우선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G1하고 G2라고 하는 MOC까지 현재 합의가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테스트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미국에 오버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비 그다음에 뭐 오버웨어 뭐 아처 뭐 베타 뭐 이런 회사들이 그 FAA와 같이 인증 기준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 자동차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선두그룹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그래도 생각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하고 나중에 또 후발주자들하고의 격차가 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또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아마.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말씀들이 이거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분위기를 저희가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카이버스 이게 또 저한테는 또 신조어입니다. 이게 우리 김 대표님 이게 스카이버스가 뜻이 뭔가요? 버스가 그 버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진짜 스카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교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애들 교재냐. 그것도 이제 영국하고 유럽에 이제 또 그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진짜 스카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기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하는 스카이버스는 그게 아니고요. 스카이 플러스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두 개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념을 만든 이유는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제가 UAM의 상용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그 인용하는 게 우리가 막히는 도로를 하늘로 이동하게 되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다. 이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이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면 빠르고 차 타고 가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차 타고 가는 건 빠르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산업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고 큰 산업인데 좀 다른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UAM 상용화를 어떤 단순한 교통수단과 이동이라는 개념을 봤다면 저는 이제 UAM 상용화를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좀 봤어요. 그 주간 개념은 이제 스카이버스라는 개념인데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2019년도 우리가 그 한국 국토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보니까 1억 2,300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이용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약에 1시간 동안 우리 하늘길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1년에 1억 2,300만 시간을 뭐 하늘에서 이용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 UAM이 상용화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 시간 이제 수십억, 수백억 시간이 되겠죠. 시간 자체가 인간이 하늘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시간이라는 부분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개념인데 기존에 우리 하늘길은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UAM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우리도 똑같은 하늘길 이용하면서 밑에 경치 보면서 가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무인 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지만 거긴 다른 컨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는 영화관이다. 저건 사무실이다. 저건 호텔이다. 자, 우리 무인 자율 자동차를 얘기할 때 그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이동하는 공간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UAM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UAM이 이동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UAM의 상용화라는 건 단순히 하늘에 막시하는 길 이동해요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하늘 자체가 우리한테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스카이버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이런 개념을 쓰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더 크게 UM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는 거죠. 자, 이동하면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내가 A 포트에서 B 포트 갈 때 물건도 내가 이동을 쇼핑도 해놔요. 자, 거기서 내가 컨테이너 가고 다른 일도 해요. 또 휴식지의 일도 하고 다양한. 자,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이동해야 하는 개념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늘 날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시각에서 우리가 UM 산업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시각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런 산업을 좀 리딩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스카이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 스카이버스 컨소시엄도 제가 딴 그 스카이버스 이름을 따서 글로벌 컨소시엄 이름을 스카이버스 컨소시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한국에서는 작은 회사지만 저희가 리딩 그룹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름을 스카이버스 또 컨소시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쭤보길 잘했습니다. 전 스쿨버스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개념인데 여쭤보길 잘했고 역시 뭐 교수님 이해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UM이 뭔가 하는 것도 시작해서 이게 많은 가능성을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제로 그럼 우리 이제 생활에 얼마 가깝게 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는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한 쪽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도 역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광호 과장님 이 네. 그랜드 챌린지가 무엇인지 좀 못 들어본 예. 분과 그다음에 또 인천은 그랜드 챌린지에서 뭘 하고 인천에는 언제 볼 수 있을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이제 국토부에서는 2025년도 말에 초기 상용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국내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GC1, 뭐 GC2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형 도심항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그랜드 챌린지 사업에서 GC1 1단계, 2단계 하는데 GC1은 우리 전남 고흥에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활지인데 거기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세레머니도 내일 합니다. 내일 고흥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개활지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7개 컨서들이 참여해가지고 1단계 거기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실증 비행을 하고 실증을 검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입증된 컨소들, 업체들이 다시 2단계 수도권으로 오게 됩니다. 수도권에 와서 내년 하반기서부터 2단계 실증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2단계 첫 번째 실증 구간이 우리 인천에서 제시한 청라와 계양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한 14km 되고 그다음에 2-2 구간으로다가 이제 그 고양 그 킨텍스에서 이제 한강으로 연결해서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이게 있고요. 또 2-3이 이제 수서에서 잠실 연결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개 구역의 첫 단계가 우리 인천에서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24년 7월경이 될 겁니다.부터 첫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경인 아라뱃길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해서 2-1, 2-2, 2-3을 거치면서 1년 동안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통과된 그 컨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초기 한번 시작을 해본다. 25년 말에. 이게 이제 정부의 스케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까이 인천 또 거꾸로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이 또 청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천시와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KUM 컴팩스인데요. 우리 유창경 원장님, 이 KUM 컴팩스에 대해서 청취자들에게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UAM 컴팩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그 컨퍼런스하고
그 엑시비션을 이제 합해서 만든 이제 합성어인데요. KUN 컴팩스가 올해로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스라는 체계를 비롯해 가지고서 인천이 UAM을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이제 어떤 자리매김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행사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에어쇼와 같은 어떤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UAM 관련된 기체 제작에서부터 서비스 업체에 이르는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의견도 나누고 발표도 하고,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올림픽에서 볼로콥터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아마 세계 최초로 그 상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을 할 예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거기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어떤 그 지자체,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이제 버티포트 업체, 그리고 비행기 업체가 와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발표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1, GC2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이제 그러한 활동 상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스타트업들이 있죠. 이런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도 하고, 그런 이제 종합적인 어떤 행사를 이제 그 치르게 됐습니다. 올해 11월 9일, 10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영종도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으니까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이제 참석 바랍니다.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참여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 패널들께서 짧게 한 말씀 이렇게 UAM 관련해서 우리 UAM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전 팀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포톤도 있지만 산업체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인천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굉장히 UAM을 상용화하기 좋은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인천에서 또 UAM 사업을 하려면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많은 지원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저도 인천 시민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조만간 그런 UAM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경인방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UAM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게끔 해드리겠다. 또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성이 담보되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네, UAM이라고 하는 그 도심항공 교통 체계는 그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위상과 규모를 달리하면서 우리 곁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찾게 될 것이고, 또 아이들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관련된 교육을 받고 또 성장해서 이렇게 가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관심을 진짜 가지고서 UAM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긴장들을 하고 열심히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공학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그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임지고 잘. 제가 이제 사실은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동료 교수로서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이제 저는 그 오늘 토론회 초반에 그 UAM 관련 산업이 우리가 EV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외내 시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내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산업 인프라인 버티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UAM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장에는 버티포트가 있는가 없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버세콘 옆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버세콘을 만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스카이버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아주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 시간도 줄어들고 또 공간도 줄어들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이제 섞여 버린다고 해요. 우리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그런 4차원의 한계가 시간도 탁탁 정확하게 흐르고 공간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UAM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는 데 걸렸던 방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되니까 비록 우리가 광속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일상에서 어떤 교통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가 되고 오늘은 아마 그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리였던 것 같고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아까 유창경 원장님께서 3년, 5년, 1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일스톤들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